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요구를 수용해 장 대표와 단독 회동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정확히 언제 이뤄지는 겁니까? 네, 오는 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대통령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오찬을 겸한 회동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야에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 그리고 각 당의 비서실장과 대변인이 자리에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이 국정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사전에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대통령 지시 후 11일만 취임 뒤에는 석 달여 만에 회동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당을 겨냥한 특검 수사에 반발해 농성을 이어가면서 여야 지도부 회동 조율에도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회동과 별개로 장동혁 대표와 이 대통령 사이에 단독 회동도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것은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형식과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장 대표의 요구를 수용해 여야 지도부 회동 뒤 장 대표와도 단독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모임을 추진해왔고 만나는 시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시작과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무 협상은 국민의힘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회동 제안은 여야의 신임 당대표 선출 이후에도 특검 수사 등으로 경직된 전국을 풀어나가려는 시도로 해석되는데요. 김 비서관은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정청래 대표가 이번 모임에 불만을 가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불만이나 이견은 전혀 없었다며 여야 대표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에는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 지역에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 일주일째를 맞았습니다. 여러 대책에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저수율은 여딜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환 기자,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을 지키기 위해서 산림청과 군부대 헬기까지 투입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강릉시가 저수율 사수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이 군부대 헬기까지 저수지 급수 지원에 투입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헬기가 나오는데요. 산림청 헬기 5대와 육군 신육호 헬기 5대 등 모두 10대 헬기를 동원해서 인근 저수지에서 이 물을 길어와서 오봉 저수지 취수원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물이 지원되는 물이 모두 1660톤입니다. 앞서 이 민간군 급수차 500여 대를 투입해서 이 오봉 저수지와 홍제 저수장에 하루 10,000톤이 넘는 물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강릉시 주 상수원인 오봉 저수지 저수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저수율은 13.2%입니다. 전날보다 0.3%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평년 같은 시기 저수율과 비교해보면 18.4%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전날 비가 조금 내리긴 했지만 강릉 지역만 피해갔습니다. 삼척에는 굉장히 많이 와서 99mm, 고성에 38, 속초에 19mm의 비가 내렸는데 이 오봉 저수지가 있는 강릉 왕산면에는 2mm에 그쳤습니다. 이번 주말 다시 비 소식이 있지만 사실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은 또 비껴갈 전망입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 수도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제한급수가 시행 중인데요. 또 농업용수는 공급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떨어지는 저수율을 막기에는 역부족이 보입니다. 강릉 지역 생활용수 사용량이 여전히 하루 8만 톤이 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이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시민 생수 배부를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강릉시가 가장 심각한데요. 사실 강릉뿐 아니라 삼척이나 태백, 정선 등도 이 가뭄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릉시가 3차 비상대책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매일 떨어지는 저수율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 오전 발표했는데 이 홍제 정수장 급수구역 내 100톤 이상 저수조를 자체 보유한 아파트 등 이 공동주택과 대형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내일 오전 9시부터 제한 급수를 시작합니다. 이 절수 대책에도 물 사용량이 좀처럼 줄지 않기 때문에 내린 조치인데요. 이 홍제 정수장 급수구역의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가 113곳에 4만 5천 세대, 그리고 대양 숙박시설에 10곳 등 전체 123곳이 대상입니다. 홍제 정수장에서 물을 받는 강릉시 세대가 한 9만여 세대인데 이 중에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정수장으로부터 이 공급받는 수도관을 잠그는 대신에요, 이 해당 아파트와 숙박시설이 보유한 저수조에 직접 물을 채워 넣는 겁니다. 당장 이렇게 되면 물이 끊기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이 물을 채워 넣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심각 상황을 눈으로 보게 되겠죠. 호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 대비한 이 세부 대책도 강릉시가 내놨습니다. 1단계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제한 급수가 이루어지고요. 해당 조치 이후에도 저수율이 계속 떨어지면 2단계 조치로 격일 제한 급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주말에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된 가운데 서쪽은 호우특보 수준의 많은 비가 내리겠지만 강릉은 이번에도 턱없이 부족한 비만 내릴 걸로 보입니다. 네, 늦더위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서울은 닷새 만에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주말의 비 전망 어떻습니까? 네, 기상청은 이번 주말과 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서쪽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우리나라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나고 남서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수증기가 유입돼 성질이 다른 공기들이 서쪽 지역에서 부딪힐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서울과 충북, 전남에도 80mm에 달하는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수도권과 강원은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충청은 모레 새벽부터 오전, 호남은 모레 새벽부터 오후까지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는 강릉은 이번에도 비가 적어 가뭄 해소에는 역부족일 걸로 보입니다. 네, 더위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서울 서남권과 서북권에 폭염주의보가 다시 내려졌습니다. 지난 8월 31일에 해제된 지 닷새 만인데요. 이와 함께 경기 12곳과 강원 원주, 충청 7곳과 경북 2곳에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됐고 전남 완도와 경남 창녕, 하동은 폭염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오후 3시 기준 경남 밀양은 35.4도까지 올랐고 경북 안동과 의성, 봉화, 경기 가평과 파주, 전남 완도 등에서도 35도를 넘었습니다. 서울도 32.9도로 어제보다 3도 이상 높습니다. 더위와 함께 오늘도 오후부터 밤 사이 충남 이남 곳곳에는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현재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북부에는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 산간에는 오후 한때 1시간에 79.5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빗줄기가 다소 약해져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호남과 영남 지역에서도 소나기가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고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사건을 알고도 침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어제 성비위 후속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탈당했는데요. 관련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고 근본적인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 말씀을 드리고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성비위와 괴롭힘 사건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지도부와 함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수감 중에 이 내용을 듣고도 침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에 따라 결정한 것을 조 원장과 연관짓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건 접수 시점에 조국 대표님은 영어에 몸이셨습니다. 저와 뭘 상의하셨다면 다시 한번 그것은 또 사당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조국 원장은 어젯밤 SNS에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에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비당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강 대변인 측은 오늘 아침 SNS에 이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마지막 기대였던 조 원장이 9월 초에 만나 위로하겠다고 했다면서 극한의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것보다 지역 일정을 더 중요하게 여겨 절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휴지 취급을 받는 것 같다면서 당원도 아닌 사람이 주요 당직자들의 의전을 받으며 현충원에 참배하는 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습니다. 네, 관련 파장이 민주당까지 번진 모습인데요. 지금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논란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그건 개 돼지들의 생각이라며 2차 가해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저희 YTN 취재 결과 잠시 뒤인 오후 5시쯤 당 윤리감찰단이 직접 대면 조사에 나서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균택 윤리감찰단장이 직접 최 원장을 만나 소명을 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 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은 물론 엄연히 다른 당인 혁신당 강연에 나선 것도 문제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주요 인사들의 성비위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만큼 문제를 신속 차단하겠다는 의지라고 당내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당은 이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고 가능한 한 최선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 수사에 고초를 겪는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좌파 정치꾼의 성추문이 이제 일상이 됐고 운동권의 친묵 카르텔도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자들을 사면 복권해준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도 두고두고 비난받아야 합니다. 개혁신당도 오늘 입장을 내고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민낯이자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어서 상임위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법사위에서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는 오전부터 검찰개혁 관련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여야의 기싸움이 상당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수사나 감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청문회로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에 반박하며 나 의원이야말로 사고치고 법사위로 도망온 거 아니냐고 비판했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 끝에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다음 주 당 자체 공청회를 개최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짚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며 징계 요구안도 냈습니다. 좀처럼 협치의 물꼬가 트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이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요구했던 대로 이 대통령과 단독 회담도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더 센 특검법 등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를 전하겠다며 기대 섞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아직 민주당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냉랭한 전국에서 이번 회동을 계기로 조금은 부드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서희건설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는 8일 조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는 사흘 뒤인 11일에 나오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요? 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특검에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서희건설의 나토 3종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맞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김 여사를 만나 목걸이를 건네며 사위의 인사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특검에 자수했습니다.
같은 해 6월 박 전 검사는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는데요. 특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선물의 대가로 공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지난 2일엔 이 회장과 박 전 검사를 직접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성근 전 비서실장 말고도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먼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씨에게 금 거부기를 주고 공직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오늘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 압수수색에서 이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 편지와 금 거부기를 발견해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 오빠인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확보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입수 경로를 추적한 결과 김상민 전 검사를 구매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검이 오늘 대통령실 경호처도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특검 관계자는 경호처를 동원해 해군 지휘정 안에서 선상 파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휴가 중 해군 함정에서 군 자산으로 파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특검은 이와 관련해 김건희 씨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소환을 통보받은 한학자 총재는 오늘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어제 심장질환 시술을 받은 뒤 오늘 오전 퇴원했는데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이에 다음 주 목요일인 11일 오전 10시에 다시 나오라며 2차 소환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통일교 측은 신도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특검의 한 총재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소환 일정을 연기하고 서면이나 방문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특검은 관련 요청은 불출석 사유서에는 담기지 않았고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내란 특검은 관련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환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최상병 특검은 로비 창구로 지목되는 김장환 목사에게 참고인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네, 내란 특검입니다. 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향후 수사 일정 어떻게 되나요? 네, 내란 특검은 조금 전 있었던 정례 브리핑에서 의혹 규명에 대한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에 함께 있었던 조지현 의원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환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추경호 의원도 특검이 부르면 출석해 소명하겠다고 했다며 다른 의원들도 나와 진술해주기를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추경호 의원을 부르기에 앞서서 참고인 신분인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당 행정국 직원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할 거로 보입니다. 어제 특검은 사흘 만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는데요. 특검은 확인하려 했던 범위 내에서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 관련 김장환 목사에게 참고인 소환을 통보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이 김장환 목사에게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소환을 통보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검은 김 목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김 목사 측은 아직 특검에 출석 관련 입장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조사가 성사되면 김 목사에게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진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왜 통화했는지 캐물을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 수사를 위해서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고 시도한 남성들이 검거돼 구속갈림길에 섰습니다. 첫 신고 당시 유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던 경찰은 초기 수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자 연결합니다. 표정우 기자. 네, 서울 서대문경찰서 앞입니다. 네, 유괴를 시도한 남성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다고요? 네, 경찰은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을 검거했는데요. 오늘 오전 이들 가운데 유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유괴할 의도 있었습니까? 왜 3번이나 범행 반복했습니까?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할 말 없습니까? 아이가 차량이 탑승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잇따라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유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4명은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들은 20대 초반의 중고교 동창으로 학생 2명과 자영업자 1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단순한 장난이었고 금전전 목적이나 차에 태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고의성이 다분하다며 장난이라고 해도 책임을 면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차량과 이들의 주거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태블릿 PC와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으며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처음에는 범죄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입니다. 이후 지난 1일 인근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최근 인근에서 유괴 시도가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다음 날 경찰은 면밀히 조사했지만 이에 대해 범죄 관련성을 찾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도 실제 유괴 시도가 없었다는 공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오후 경찰은 갑자기 기존 발표를 번복하고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는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첫 신고 당시 피해 아동의 모친이 알려준 차량과 실제 범행 차량의 색상과 차종이 달라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고된 차량은 흰색 스타렉스였지만 실제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쥐색 소렌토여서 확인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또 경찰은 범행 당시 피의자들이 차에서 나오지 않고 창문만 내린 채 말을 걸어 범죄 상황을 식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면밀히 확인했다던 경찰의 기존 발표와는 달리 성급하게 유괴 시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네, 이 같은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 경찰은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언론을 상대로 구체적 사고 조사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은 범행 차량 추적을 통해 다음 날인 9월 3일 피의자 3명을 모두 긴급 체포했습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지난 8월 30일 112 신고된 초등학생 유인 미수 범행을 포함하여 2건의 추가 확인하였고, 이 자리에서 취재진들은 3차례 신고에 대해서 경찰의 조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신고 당시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심 차량에 대해서 물었지만 특정이 안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피의자들이 탄 차량이 접근하자 3초 정도 멈춰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최초 신고가 접수된 28일엔 확인하지 못하고 며칠이 지나 유사한 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각도의 CCTV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신고 내용을 피해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통에 오해가 있었다는 점도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 등이 현지 시간 4일 조지아주 서베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매체는 법 집행 차량 수백 대가 동원된 이번 단속에서 약 450명이 체포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지 한국 영사 업무 담당자에 따르면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인원 가운데는 한국에서 현지로 출장을 간 직원 30명 이상과 현지에서 채용된 근로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언과 법관 평가제도 변경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5대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무방 코트넷에 조만간 법원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네,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성사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5차 방중, 시진핑 주석과 서로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 때 국빈관이 아닌 주중 북한 대사관을 숙소로 활용해 궁금점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이번 5차 방중과 열병식을 현장에서 취재한 현지 지국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이번 김 위원장의 5차 방중, 시진핑 주석과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올해 옛 공산권에선 두 번의 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하나는 지난 5월 러시아 불궁광장에서, 다른 하나는 이번 9월 중국天安문 광장이었죠. 앞서 러시아 전승절엔 불참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줄국 중국 열병식엔 참석했습니다. 이유야 복합적이겠지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선 누가 북한의 영향력이 더 큰지 확인받은 셈입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와 열병식으로 이어지는 두 차례 안방잔치는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모두 과시한 국제정치 이벤트였습니다. 북중러 정상이天安문 망루에 나란히 올라 세계적 이목을 끄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한미일 동맹에 맞서는 삼각공조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냉전식 진영 대립의 최전선에 있는 김정은이 그토록 원하던 그림이었습니다. 최근 북러 밀착 속에 멀어진 북중 관계를 복원하면서 북한판 안러 경중 노선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 속에 몸값을 높이는 이중 포석이기도 한데요. 반대로 70년 넘게 북한을 고립시켜온 미국식 세계 질서에 편입하기 위한 북미 대화, 이젠 필수가 아니라고 선언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을 방문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머물렀던 국빈관 18호 각이 아닌 주중 북한 대사관을 숙소로 활용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 첫 행선지는 베이징 외교가에 자리 잡은 주중 북한 대사관이었습니다. 최근 개축 공사를 마친 재외 공간을 둘러보러 간 줄 알았는데 그대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이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아 보안에도 취약한 곳이어서 왜 대사관을 숙소로 삼았는지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알고 보니 김정은의 숙소로 예상되던 국빈관 18호각을 중국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먼저 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러 양자회담을 위해 18호각에 한 번 방문했을 뿐 다시 대사관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랴오이타이 국빈관 18호각은 중국이 최고의 국빈에게 내주는 숙소로 우리나라와 미국 대통령들도 묵었던 곳입니다. 김 위원장은 물론 아버지 김정일, 할아버지 김일성도 역대 방중 때마다 이곳에 머물렀는데요. 북한에선 최고 존엄으로 통하는 김정은, 최고가 아닐 바에야 존엄을 선택했던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에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회동을 합니다. 브리핑부터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시 오찬을 겸해 대통령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회동은 특별한 어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찬 회동 이후에는 대통령과 장동혁 당대표 간의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야 대표가 함께 회동하고 이후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단독 회동으로 이어지는 형식입니다. 의제는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순방 성과를 포함해서 지금 민생 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12시에 여야 대표와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단독 회담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요구가 수용된 거죠? 왜 한숨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모든 요구사항을 네.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석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네. 그리고 이번 여야 대통령 회동은 순방 성과를 알리는 자리인데 아무래도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네. 이재명 대표의 국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셨고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 운영의 책임 그리고 야당의 어려움 그리고 야당도 국정 운영의 파트너이자 국정 운영을 운영하는 그 권력을 나눠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전격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예, 근데 김지우 보입니다. 대변인 이게 한숨을 쉬셨는데 오늘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번 모임에 불만을 갖지 않았느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는데 불만이나 이견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없었지만 예. 참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데 소수당이 단독으로 대통령과 면담한다는 것 자체가 의전상으로는 맞지가 않다. 다만 이제 저희는 정부 여당으로 대통령과 소통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큰맘 먹고 양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큰맘 먹고 양보해서 장동혁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큰 마음을 먹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과 당정 간에 지금 좀 불협화음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법안이라든지 검찰개혁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특히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의 전당대회 때부터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글쎄요 민주당에 먼저 이러한 것들을 알렸을지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신임 당대표로 되면서 처음에 했던 일성은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화답을 해주면서 단독 회담까지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것이 보여주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지금 뭐 미국과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반기업적인 법안들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상법 개정안들이라든지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민생에 대해서도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계속 좀 저희는 야당으로서 대통령께 직접 전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결국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오찬을 한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거기에 헤드라인으로 정청래 악수할까 이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뭐 의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정청래 당대표의 어떠한 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주시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조금 정말 거대 여당으로서 포용하는 모습을 정청래 대표가 보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 당시 두 인사가 만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20분 걸리는 거리를 700일 걸려서 왔다. 그러면서 A4 용지 여러 장을 꺼내서 이렇게 쭉 읽는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비슷한 모습을 연출할까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소구해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 속마음, 노랑봉투법, 상법 개정안이 아니라 결국은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규탄 대회 하고 국회 본청에서 시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에서 내란 특검 연장과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이 나서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해달라. 그리고 내란 관련해서 특별재판부 관련 법안도 아마 이 법안에 대해서도 좀 대통령이 나서달라. 더 나아가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지명까지 부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감한 현안은 다 얘기할 것이다. 다 얘기할 이렇게 거라고 예상을 봅니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브리핑이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백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습니다. 8일 월요일 여야 대표 오찬 회동 및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별도 단독 회동에 대한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크게 환영하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야 대표와 대통령께서 만나셔서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그리고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짧게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대통령 회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이어서 조국혁신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이 성추행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면서 탈당했죠. 조국 원장이 돌아오면 들어줄까 기대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건데요. 조 원장의 입장까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앞에서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시지 않는 이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 전 대변인 측이 어제 YTN에 지난해 12월 12일 당시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2년 실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날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관계자들이 힘내자는 취지로 노래방을 함께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건데요. 어제 오후 조계사를 방문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피하며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들어보시죠. 평소에도 불평등 관련돼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당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신 거에 대해서 입장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찰에서 말고요. 다음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조 원장은 늦은 밤에 SNS를 통해서 후회한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당시 자신은 비당원 신분이라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조국 혁신당 지도부가 허리 숙여 사과했는데 다만 조국 원장이 수감 중에 사건을 알고도 침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건 접수 시점에 조국 대표님은 영어의 몸이셨습니다. 저와 뭘 상의하셨다면 다시 한번 그것은 또 사당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들의 대리인을 맡은 강미숙 여성위원회 고문은 SNS에 당원도 아닌 사람이 주요 당직자의 의전을 받으면서 현충원을 참배한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고요. 강미정 대변인 측은 조 원장이 피해자를 만나는 것보다 지역 일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어제 강미정 대변인은 조국 전 대표도 사건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침묵했다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조국 원장의 SNS 글이나 오늘 혁신당 발표를 보면 이 조국 원장의 책임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비당원 신분이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해명이 아니라 변명.
이것이 오히려 국민적 분노를 더 크게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강미정 대변인의 말로는 어쨌든 조국 전 대표가 수감이 되어 있는 동안에도 당원들이 서신을 통해서 상황을 이야기를 했고 조국 대표도 본인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 SNS를 보면은 8월 22일에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서 저의 공식 일정을 마치는 대로 고통받은 강미정 대변인을 만나서 위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순위가 다른 거죠. 본인의 일정들을 다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강미정 대변인을 만나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침묵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미정 대변인은 조국 대표가 나와서 침묵을 하는 것조차도 본인은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은 당내에서 1명은 제명 그리고 1명은 당원권 정지 1년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 그리고 당내에서의 어떠한 갑질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조국 대표가 8월 15일에 나오고 지금은 20일 정도가 됐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처리해주지 않고 제대로 된 메시지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 가해자들과 동조했던 것이 아니냐. 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함께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당원이 아니었다라는 운운하면서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적인 역풍이 올 수밖에 없다. 그냥 이름 자체가 조국혁신당 아니겠습니까? 본인 수감되어 있을 때도 옥중에서 인터뷰도 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옥중 서신까지 보내면서 계속적으로 정치 활동을 해왔잖아요. 이런 해명은 전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원장의 역할이 그 존재감이 크다는 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텐데 8.15 특사 출소 직후에 지역 일정이나 뭐 SNS 활동 상당히 활발하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은 마치 휴지 취급을 받는 것 같았다. 강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어제만 해도 조국혁신당의 공식 입장이 강미정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허위 사실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오늘 조국 김선민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일벌백계를 약속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국 혁신당의 구성원들은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나? 조국 혁신당의 명예, 유력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힘없고 빼겁고 목소리를 못 내는 사회초년생, 그러한 당직자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될지 그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이상을 본다면 저는 명명백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에 이러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그때 일벌백계 했다면 많은 다수의 2차 가해가 생겨날 수 없었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꽤 처벌해야 될 대상들이 많아졌다. 그중에 보면은 조국 대표가 정말 정치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고마움을 표하고 은혜를 갚아야 할 고위 당직자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인인 조국 대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는 조국 혁신당과 조국 전 대표의 선택이 앞으로 일주일간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아직 늦지 않았다. 공사를 구분해서 결정하면 이 사항도 수습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빠른 수습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국혁신당 사건은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논란으로도 번졌죠. 최 원장이 최근 조국혁신당 행사에서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이런 말을 한 건데 최 원장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강연과 지난 2023년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조국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소소한 문제로 찍고받고 싸우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요. 한 바닥 떨어져서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립니다. 남 얘기 다 주소 듣고서 지금 떠드는 거예요 또.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개돼지의 생각이지.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네, 이 암컷 발언 등으로 이미 2차례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을 받았는데 최 원장은 조국 원장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가 이번 광복절에 조국 원장과 함께 사면 복권됐죠. 바로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직을 맡은 이후에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종기 원내대표께서 대표님 이번에 두루두루 보니 당직선을 참 잘했습니다. 누구를 제일 잘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순례 사무총장이요. 제가 이렇게 있거든요. 정순례 사무총장보다 더 잘한 인사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랬더니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과분한 평가가 뻥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강연 발언에 파문을 일으키자 최강욱 원장은 과한 표현으로 상처를 드린 점을 송구하다면서 해당 발언은 피해자를 겨냥한 게 아니라 당내 단합을 당부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금 난감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처가 어떻다고 보세요? 사실은 정당은 정치 결사체 동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유력 정치인이 뭔가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정당원들이 그 정치인을 옹호하면서 2차 가해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청래 당대표가 전격적으로 공개적으로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다. 저는 정청래 대표가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발빠른 대처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최강욱 원장도 어제 공개적으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윤리감찰단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당규에 따라서 어떻게 처벌할지 징계 여부가 결정 날 거로 생각하고요.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편적으로 성폭력이 이루어진 그러한 행위들이 각 팩트만 보면 작을 수 있지만 직장 내에서의 성폭력은 그루밍도 있고요. 가스라이팅도 있고요. 그 괴롭힘, 성폭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고통일 수 있고요. 만약에 성폭력을 공개적으로 호소하면 가해자가 자신의 어떤 사회적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자신의 지인들을 동원해서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초기에 끝내는 게 좋고 우리 당의 추미애 당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광역단체장에 그런 폭로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제명 조치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발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민주당이 발빠른 대처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잘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최 원장과 같은 생각이 아니면 즉각 해임하고 징계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최강욱이라는 사람을 민주당의 그 연수원장으로 했었다라는 것 자체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은 조국 가족의 입시 비리의 공범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도 선거 관련해서 좀 부적절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기도 했고 암컷이 설친다.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했던 이야기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도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었어요. 당내에서 이러한 징계를 받았던 사람 그리고 사면이 되자마자 민주연수원장에 임명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민주당 당원들이 뭘 배우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좀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광복 80주년에 국민 통합을 하겠다면서 조국, 최강욱 이런 사람들을 사면 복권을 해준 거예요. 복권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당원으로도 다시 들어온 것이고 그러면서 정치 활동이 완전히 재개가 된 것이죠. 이분들이 국민 통합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 분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책임감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만났다 하면 싸우는 추미애 나경원 의원, 이른바 추나대전으로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법사위. 오늘은 검찰개혁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도 시작부터 뜨겁게 맞붙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청문회를 빙자해서
한마디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국회에서 재판하자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수사 중인 사건, 감찰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도 국회는 논의가 가능합니다. 나경원 의원님마저도 지금 사고치고 법사위로 도망오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사고치고 도망가는 것을 또 이렇게 옹호하시면 안 됩니다. 재판 중이고 수사 대상인 분이 법사위로 왜 안 줘요? 이게 바로 나치 독재고요. 그러면 주신문에 들어가는 아니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사실 하면 어떡해요? 질문 시간은 12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을 하실 증인 또는 참고인을 먼저 호명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또 나가시는군요. 네, 계속되고 있는 추나 대전. 사실 법사위가 미국의 상원 하원으로 말하면 상원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요즘 법사위 뉴스 같이 보기가 자녀들과 같이 보기가 부끄럽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금 나경원 의원 간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간사 임명은 끝까지 안 할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국회 관례상 간사 임명은 상대 정당이 원하면 진행했던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간사가 정해져야 이제 운영이 되는 게 법치잖아요. 뭐 꼭 없다고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있는 게 여야 협치 정신에 맞죠. 예. 그런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배우자가 춘천지법원장입니다. 법사위라는 게 사실은 법원을 관할하고 감찰하고 감시하는 것인데 배우자가 지법원장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본인 재판이 6년째 패스트트랙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좀 특혜성 재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전임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재판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고 공개석상에서 토론에서 4번이나 확인을 해줬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에서 청탁을 그것도 당대표가 인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재판을 관할하는 법사위 거기다 간사까지 임명하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저희도 협치하고 싶지만 너무나 이해 충돌이 명확해서 이렇게 좀 뭔가 좀 공론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는 거죠. 좀 다른 사람으로 바꿀.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반박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회에는 관행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법과 규칙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국회에서 지켜왔던 것들이 있는데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면은 왠지 갑작스럽게 다 이러한 규칙들이 관행들이 전혀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실상은 법사위원장 자체도 그동안의 국회의 관행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1당에서 의장을 가져가고 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춘석 위원장이 결과적으로 본인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사퇴를 했을 때도 저희는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은 본인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가야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으면서 지금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당에서의 간사라는 것도 그동안에는 항상 그 각 당에서 정해진 것을 처리해오는 것이 관행이었던 것입니다. 뭐 지금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기소돼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그때 법무부 장관까지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잠깐 앞서 얘기했었던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법사위원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경원이 싫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저렇게 나경원 의원이 간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막을수록 국민들께서는 나경원이 진짜 무서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 크게 빨리 정리를 해주고 각 법안에 대해서 서로 날선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하신 말씀을 오늘 여야 중진 의원들도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나경원 오선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보내는 것 자체가 민주당과 싸우자는 거예요. 특히 내라 방조 협력한 그러한 것이 명백한 나경원 의원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윤석열이 부르면 또 구치소로 또 쪼르르니 가고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자기를 방해해서
장관도 한 번 못하고 대표도 못하고 서울시장도 못 나오고 아무것도 못했잖아.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로 국회 그러니까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서울 남부지법원에서 이걸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사위원 활동하고 또 법무부 장관까지 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민주당에서 판단을 했어요. 미우나 고우나 힘 있는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내치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들면 그건 위법한 일이잖아요. 네,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어제 법사위에서 3대 특검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 특별법이 법안 1소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재판입니다. 정말 이러다가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어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들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 헌법상으로 특별재판부는 군사법원 외에는 규정이 없어요. 과거에 지금 반민특위 재판부 또 그다음에 그 4.19 부정선거 재판부 심지어는 중국의 그 인민재판소조차 대법원장이 모두 다 이 법관을 지명했어요. 근데 이 대법원장이 자신들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청부 재판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인민재판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곧바로 재판받는 분은 이게 위헌이다 해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을 제기할 건데요. 네, 재판 중계도 가능하도록 한 더 센 특검법과 내란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하는 내란 특별법 등이 줄줄이 법사위에 상정이 됐는데 이 두 법안 모두 대법원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우려한 법안들이거든요. 일단은 사법부가 대다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법행정을 했다면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왜 내겠습니까? 내란 수계 피의자를 구속 취소하고 그리고 내란 수계 피의자가 재판에 불출석하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렇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신속 재판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 재판은 정말 늘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종 구속영장이나 압수영장이 반려되고 있고 기각되고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는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내란 특검과 내란 특별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공론화 과정이죠. 야당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고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서 어떤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 결정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도 지금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은 상권 분리 국가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이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입법부는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고 행정부 수반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이렇게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본인들 입맛에 맞는 법원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재판부를 다시 만든다는 게. 이것은 정말로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에 영장실질심사 나간 적이 있었죠. 그때 중앙지법에서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되지만 구속의 필요성까지는 없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에서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했나요?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공직선거법 633 원칙이 있는데 1심이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2년이 넘게 걸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고 있거든요. 중앙지법에도 재판이 있고 수원지법에도 재판이 있고 너무 사건도 많아요. 이것들 한개에 모아서 하자. 지금 특별재판부라는 게 어쨌든 효율적으로 하자라고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들 모아서 특별재판부 하자는 이야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치적 상상력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이런 너무 반헌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로 뭐 법안이든 뭐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별 영장 발부 여부나 개별 판결이 특별재판부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를 전하셨는데 뭔가 반박을 열심히 적으신 것 같아서요?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안 일으키고 국정을 순조롭게 운영했다면 저희가 왜 내란 특별법을 발의하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군사반란, 국가 반역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은 애쓰고 있다. 그 충정을 좀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요. 지기현 판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까도 정청래 대표가 지기현 판사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기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특검에서 지금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기피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신청 사유를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정당한 재판을 하지 못할 우려에 대해서 본인들이 소명을 하고 재판장이 바뀌도록 기피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거 신청해봤자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거 아는 거거든요. 지기현을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아예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르게 보면은요. 오히려 우리 일반 국민들과 같은 그 재판부에서는 지금 내란이든 특검으로 기소가 되는 재판들이 생각보다 유죄 판결을 나올 것이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특별재판부에 대한 여야 입장을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가 생물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정치권에는 영원한 앙숙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부쩍 가까워진 두 사람이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몇 년 전에 제 절친이 안철수 의원의 사위가 됐고, 저랑 미국에 같이 있었던 친구예요. 또 그래서 되게 친해요. 관계 개선 시도해서 요즘 안철수 의원과 많은 걸 또 의논하고 이렇게 그래요 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에는 홍준표, 이준석 중 한 명을 복당시킨다면 누굴 선택하겠느냐는 밸런스 게임에서 혼자 이준석 대표를 뽑았죠. 복당시켜야 한다면 1번 홍준표 전 대구시장, 2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후보는 20대, 30대의 상징입니다. 특히 이과 출신이어서 그리고 오늘은 오세훈 시장과의 친분도 과시했습니다. 뭐 오 시장님이야 정치적으로 저희랑 뭐 인적 교류도 많고 그건 거의 뭐 한 팀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인데 공개 발언으로 뭐 개혁신당과 국민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물론 뭐 거기에 뭐 악의는 전혀 없으니까 저희가 그 선의는 존중하고. 네, 이준석 대표의 절친이 안철수 의원의 사위가 되었다고 하고요. 또 이준석 대표 오늘 오세훈 시장과 거의 한 팀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행보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은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개혁신당도 그렇고 오세훈, 박형준, 유정보 뭔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광역단체장들이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장동혁, 김민수 이러한 극우로 보이는 그런 지도부로는 내년 지방선거에 이길 수가 없고 그렇다면은 뭔가 중도 우파를 규합해서 새로운 정당,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그런 포석이라고 지금 보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찬탄파와 뭔가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와는 여전히 거리두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어쨌든 정치적인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정말 팬층이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확장력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안철수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본인들과 어쨌든 결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본인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정치인이 되는데 함께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고요. 말씀 주신 대로 장도혁 대표와 특히 김민수 최고위원의 최근 강성 발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수 안에서 중도 보수의 적자가 이준석 본인이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찬탄파와 개혁신당의 연대 가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이 북중 친선 관계의 불변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평양으로 출발했다는 소식도 신속하게 전했는데 도착 첫날 등장했던 딸 주애는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북중 정상회담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고위급 왕래와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양국의 공동이익을 수호하는 문제도 언급됐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의 발언도 비교적 상세히 실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중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북한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고 시 주석도 양국은 운명을 같이 하고 서로 돕는 훌륭한 이웃이자 동지라고 화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선이 자기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으며 조선식 사회주 위협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북중 친선 관계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계기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소원했던 북중 관계의 복원을 넘어 경제협력 등 관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거란 걸 예고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당장 고위급 왕래가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만큼 다음 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중국 측 고위 인사가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 측 보도에선 중국 발표문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북중 관계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4박 5일간의 방중 기간 김 위원장의 주요 일정을 전과 달리 비교적 발빠르게 보도한 북한 매체들은 베이징 출발 소식도 신속히 전했습니다. 베이징 도착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서열 5위 차이치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 외교부장 등이 환송에 나왔고 김 위원장이 손을 흔들며 전용 열차를 타는 사진을 함께 실었지만 도착 첫날 부각했던 김주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한중 관계 협력 증진을 위한 성과가 있었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도 의외의 성과를 낸 것 같다고 자평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동선이 분리된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우하고 악수를 나눈 것 자체가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중국을 방문할 때 착용한 명품 시계가 관심이 있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북러 회담 전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하고 포옹을 합니다. 이때 김 위원장이 손목시계가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스위스의 명품 시계인 IWC 제품으로 추정이 되는데 2천만 원이 넘는 제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북러 정상회담 때 두 정상이 차를 타자 김여정 부부장이 뒤따라 차에 오르는 모습인데요. 김 부부장이 든 가방 프랑스 명품 디올백으로 추정이 되는데 1,000만 원 정도의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지난 6월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애와 북한 원산 갈마 해안지구를 시찰했을 때인데요.
두 해의 팔목에는 프랑스 명품인 까르띠에 시계로 추정되는 제품이 미설주의 손에는 구찌 가방으로 보이는 제품이 포착이 됐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탈선 사고로 숨진 사람 가운데 한국인도 2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장에 영사를 급파해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푸니쿨라 탈선 사고 하루 뒤 포르투갈 검찰은 한국인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포르투갈인과 스위스인도 포함됐고 신원 확인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t could have been us, but it's terrible for those involved. 주 포르투갈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현장에 사건 사고 영사를 급파해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우리 국민 피해 상황과 신원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루이스 몬테네그루 포르투갈 총리는 이번 사고는 최근 벌어진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라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Realizarão com celeridade as averiguações necessárias ao apuramento da causa deste acidente trágico. 사고는 현지 시간 3일 오후 6시쯤 푸니쿨라를 고정하는 케이블이 느슨해져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건물과 충돌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리스본의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는 푸니쿨라는 리스본을 상징하는 교통수단이자 연간 350만여 명이 이용하는 관광 명물입니다. 현지 언론은 오르막길에서 전차를 끌어올리고 내리막길에서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케이블이 손상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포르투갈 정부 항공철로 사고조사청은 잔해 분석을 마치고 현지 시간 5일 초기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 이후 유럽연합도 본부의 조기를 개항하는 등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인 2명이 숨진 포르투갈 리스본 전차 탈선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국민과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들의 대학 편입과 관련한 비위 의혹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의 전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황당한 기사를 접하고 정치기획 냄새가 나는데 의심하다가 자신이 개혁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원내대표임을 깨닫고 쓴웃음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미국 켄터키 주립대에서 2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A 성적을 받았고 편입한 숭실대에서도 수석 졸업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한 2차 가해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을 직접 조사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박균택 감찰단장이 오후 5시쯤 직접 최 원장을 만나 소명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윤리감찰단은 앞서 최 원장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세한 설명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빵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며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밀가루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원재료비와 인건비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단한 간식으로 식사 대용품으로 사랑받는 빵. 하지만 가격이 부담입니다. 1,000원짜리 빵 아니고는 맛있는 빵집은 가서 사 먹으려면은 뭐 3-4개만 사도 10,000원 넘어가고. 통계청이 집계한 8월 빵 물가지수는 138.6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 넘게 올랐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1.7%의 약 4배 수준으로 올해 들어 계속 고공행진 중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빵은 다른 나라보다 비싼 편입니다. 각국을 비교해보면 지난해 우리 빵은 100g당 703원으로 일본과 200원 넘게 차이가 나고 빵이 주식인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비쌉니다. It is a bit more expensive compared to back home, and the quality isn't as good as back home, and it doesn't last as long. 최근 한 유명 유튜버가 990원 소금빵을 내놓으면서 빵값 거품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은 국제 밀 가격이 평년 가격을 되찾았음에도 여전히 빵값이 비싼 이유는 뭘까? 빵 가격은 원재료비가 51%, 급여가 23%를 차지하는데 재료 중 밀가루가 63.5%로 가장 비중이 높고 백설탕, 달걀 순입니다. 그런데 밀가루는 제분업체가 보관 중인 기존 재고를 먼저 쓰기 때문에
국제 가격이 내려가도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수개월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에다 달걀과 임대료, 인건비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가격 상승 속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년 동안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85 정도에서 지금 한 115, 7 요 정도라고 보시면요. 한국 같은 경우는 55에서 지금 한 125 정도 수준이니까. 일본의 빵 물가 지수가 30포인트 오를 때 우리는 70포인트 오르는 셈입니다. 식생활 변화로 빵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도 빠르게 올라 가격 인상 체감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원재료 밀가루와 백설탕은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기에 고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달걀과 우유 유통 과정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조사에 나선 가운데 수입 원재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다음 주로 예정된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네, 김건희 씨는 이완 화백 그림으로 또 매간매직 정황이 불거졌는데요. 임주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학자 통일교 총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휠체어를 타고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을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소환에는 응할 수가 없다고 밝혔어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단 지금 심장 관련을 해서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퇴원은 했지만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면 조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방문 조사라던가 서면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사실상 특검 측에서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결국 일정 조정을 통해 재통보가 있을 것이고 또 이에 대해서 불출석할지 출석할지에 대한 입장을 머지않은 기간 내에도 밝힐 것이라고 보는데 예. 어떤 상황에도 현재로서는 출석을 해서 대면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피의자 신분인 만큼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게 되거나 이제 불출석을 통보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카드를 또 특검이 낼 수가 있을까요? 그럴 때는 구속영장 같은 부분,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은 분명하고요. 예. 다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재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출석한다면 체포영장, 그 나아가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특검 측에서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리고 통일교 측을 대리하는 초호와 전관 변호인단도 구설에 올랐는데 결국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사임을 표했고요. 변호인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오광수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리고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되었다가 닷새 만에 사임을 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란 평가 가능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찬우 변호사 역시도 이재명 대통령의 이전에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이기도 하고요. 김호수 변호사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 검찰총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명망 있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라는 평가는 가능해 보이고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대형 로펌 역시도 여러 로펌을 동시에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과정, 이 배경에는요, 워낙 받고 있는 혐의가 중대하다는 부분이 작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김건희 씨와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에게 막대한 어떤 정치 자금을 댔다거나 아니면 금품을 제공하고 어떤 통일교와 관련된 이권에 대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만약 일부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현재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법리적으로도 사실관계로도 다툴 부분이 많아서 어떤 총력전을 펴기 위해서 이렇게 대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평가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또 논란이 된 게 민중기 특검이 이제 이 한학자 총재 변호인을 만나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일단 입장은 사건 진행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없고 통일교와 별건으로 만났다라고 해도 부적절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어찌 보자면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면은 정식으로 이제 면담을 요청해서 검찰 측의 인사와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이 특검이 출범한 이래도 특검보 이외에는 별도로 이렇게 변호인과 만남을 갖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측면도 있었고요. 시기적으로도
대해서도 지금 특검이 출범을 하고 통일교 역시도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런 시점들을 감안한다면 예. 이 만남이 적절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건 때문에 방문을 한 것이었고 네. 뿐만 아니라 원래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어찌 보자면은 서로 인사차, 안부차 면담을 진행했던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부분이 뭐 불가능하다 내지는 법적으로 없어야 되는 일이다, 문제가 된다라고 보긴 어렵다고 해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이어서 김건희 여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매관매직 의혹이 또 불거졌는데 지난번에 오빠 장모 집에서 가짜 반클리프 목걸이와 함께 이완화백의 그림이 발견됐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의 구매자가 김상민 전 검사 측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고가의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서 구매했는지를 확인하다 보면은 구매자가 확인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해당 그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대만 옥션에서 한국인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이 이제 인사동의 화랑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대서롭게 구매자가 정해졌는데 그 구매자가 김상민 전 검사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저 그림이죠. 이완화백의 점으로부터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그림을 구매했다는 부분은 확인이 되었으니까 다만 그 자금의 출처가 김건희 씨의 오빠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오빠로부터 돈을 받고 대신 구매해 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돈집에서 이 이완화백의 그림이 발견된 것이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결국 수사 그리고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밖에 없고요. 워낙 고가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 계좌로 이 구매를 하면서 전달이 되었는지 만약 김건희 씨 오빠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은 것이라면은 그 계좌이체 내역 같은 것이 남아 있을 것이고 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그림이 발견됐을 때부터 전혀 모르는 그림이고 본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고 있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결국 김상민 전 검사에게 어떤 소환 조사를 통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씨가 이 공천 개입에 대한 혐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공천에서는 결국은 떨어졌지만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게 밝혀졌어요. 그렇다면은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소환이 된다면 이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가능할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상 이런 고가의 그림을 구매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소명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네.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어떤 자금으로 구입했는지가 일단 1차적으로 소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명이 필요한 부분은 왜 이것이 김건희 씨의 오빠 사돈집에 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힐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김상민 전 검사의 주장처럼 김건희 씨 오빠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라면 원래 친분이 있었던 것인지 어떻게 어떤 연결고리로 두 사람이 이렇게 고가의 그림을 대신 사줄 정도의 사이가 되었는지 언제부터 연락을 취하던 관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그 다음 단계로 필요해 보이고요. 결국 이 공천 과정에서는 컷오프가 됐다고 해도 새로운 어떤 요직을 맡았다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공교롭다는 평가는 가능해 보입니다. 네. 검사로서 굉장히 탄탄한 대로를 걸어왔다고 해도 이 과정에 있어서 이런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청탁이 있었는지 이제 이 부분도 결국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휴대폰 내역이나 통화 내역, 뭐 메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서 이 금품의 제공과 혹시 청탁이 있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는 데 특검 측이 좀 속력을 기울이리라고 봅니다. 네. 이완화백의 그림 혐의 입증이 가능할지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금거부기 수수 의혹을 좀 살펴보면 금거부기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지금 사임을 한 상태고 지금 위원회는 압수수색을 하고 위원장은 곧 소환이 될 텐데 혐의를 인정을 할까요? 이 부분도 좀 의아한 측면이요. 금거부기 옆에 이제 편지 같은 것이 놓여져 있었고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이배용 전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 금거부기를 이배용 위원장이 준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왜 함께 그렇게 금고에 보관했는지 이 부분이 좀 의아하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소환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리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 금 거북이가 과연 어떤 출처를 통해서 등장한 것인지 만약 이배용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한다거나 계속해서 이것은 본인이 산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면은 예. 오히려 이제 입증은 특검 측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편지와의 어떤 연관성, 본인이 보낸 것이 맞는지 쓴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의 의혹 파악에 집중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서희건설처럼 과연 본인이 구매했다거나 이런 부분을 추후에 인정할지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 해당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누가 구매했는지가 너무나도 쉽게 확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고가의 제품을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특정되어 있고 그런 고가의 제품이 한국에 일단 들어왔다면은 구매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희건설 입장에서도 부인을 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데 네. 금거구비도 고가의 제품임은 맞지만 구입이 훨씬 더 쉽고 구매자를 추적하기는 어렵다는 차이점이 있어서 과연 이 이배용 위원장이 관련한 혐의를 인정할지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무지수고 아직까지 이배용 위원장이 구매한 것이다라는 확실한 물증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아까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지만 목걸이에서부터 이제 그림까지 왔습니다. 받은 물건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게 혐의가 적용이 돼서 사실이 이제 파악이 된다면은 뭐 자리를 준다거나 혹은 뭐 사업을 밀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명이 된다면은 굉장히 중형이 조금 내려질까요? 그렇죠. 지금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내지는 적어도 누군가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목걸이, 시계, 이우원 화백의 그림까지 해서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로서 연결이 되려면요. 이 갖가지의 이런 금품 등을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수수했는지 부분까지도 확인이 돼야 되고요. 네. 현재로서는 구매한 영수증이라던가 구매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귀속되었는지 내지는 실물이 어디 있는지 그것들이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 측에선 혐의를 입증하려면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이 금품이 어떤 청탁의 대가였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되고 이것이 뇌물로서 인정이 되려면 그런 청탁을 들어줄 수 있는 위치는 사실상 김건희 씨가 아니라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알고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공모하고 이런 청탁을 받아서 금품을 수령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남아있긴 합니다. 예. 하지만 관련해서 광범위한 압수수색 그리고 이런 물건들을 줬다는 사람들에 대한 진술 같은 부분이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의 조사는 그래서 실제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청탁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실제로 공직 임명이라던가 공천 개입 등을 통해서 청탁이 발현되었는지 예. 그 부분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 이 연결고리가 모두는 아니더라도 저 금품 내역줄 가운데 일부라도 확인이 된다면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뇌물 혐의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 연루 여부도 중요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김건희 특검 살펴봤고요. 내란 특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당사와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격하게 저항을 해왔는데 어제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임의 제출로 합의를 했어요. 임의 제출이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유의미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 임의 제출이라는 건 압수수색 영장이 있었지만 실제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내가 압수수색에 응할 수는 없지만 자료를 내가 선별해서 제출하겠다라는 방식입니다. 물론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을 때 이제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렬하게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하고 진행을 하면서 이 국민의힘과 관련된 당사 등의 압수수색을 거부해오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일을 앞두고 임의 제출 방식으로 협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 압수 대상물의 기간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했으리라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처럼 특정 키워드, 뭐 계엄이라던가 비상, 뭐 이런 단어 등을 키워드를 통해서 자료를 좀 선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어떤 유의미한 자료는 없었다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밝히고 있고 네. 특검 측에서도 일단 임의 제출 방식으로 이 자료 제출이 일단락하기는 했지만 특검이 원하는 자료,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실상 비상계엄을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 표결을 해제를 막기 위해서 실제로 그런 의총 장소를 번복했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자료가 확보되긴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추경호 의원을 이제 소환을 해서 직접 물을 것으로 보이는데 언급하신 것처럼 뭐 증거 능력이 조금 의심이 되는 그런 자료랄지 지금까지 뭐 정황들이랄지 이런 것들로 조금 혐의가 입증이 가능할까요? 혐의 입증에는 보다 강력한 물증이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어쨌든 어떤 통화들이 있었고 그 직후에 이 의총 장소가 당사였다가 국회였다가 다시 당사였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소집을 방해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통화 내역이 있었던 것인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통화를 한 당사자의 진술 내지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날도 해제를 구체적으로 막으려고 했다는 물증이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사실상 여전히 입증 책임은 특검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소환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 이 사실관계라던가 통화 내역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예, 특검 상황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 미수 사건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이 부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초동 대처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8월 28일 오후에 초등학교 인근에서 이제 20대 남성 3명이서 초등학생들에게 접근을 해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초등학생들이 이를 응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요. 사건이 인지가 되고 30일에 보호자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 신고를 오인 신고라고 판단을 했고 다음 날 이제 학교에 유인물이 배포가 되면서 이런 납치를 조심해야 된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 있었다는 가정통신문이 공개가 되자 이후에 추가로 이런 아기 자신도 유괴가 될 뻔했다는 신고가 뒤따르자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지금 이 피의자들을 검거에 이르게 된 상황인데요. 당초에는 이 보호자의 신고가 흰색 스타렉스 차량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쥐색 소렌토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다 보니까 CCTV 등을 분석해도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초동 대응이 좀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미성년자 납치 유인은 중범죄입니다. 당연히 미수범도 처벌이 되게 되고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더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구속과 어떤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구속 갈림길에 서 있어서 밤중에 조금 그것이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름같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내륙 곳곳엔 소나기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서울 등 서쪽 지역과 영남 내륙에 소나기가 이어지니까요. 퇴근하실 때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 수도권과 충남을 시작으로 오전 중 그 밖의 서쪽 지역과 영서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오후가 되면 영남과 제주도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레까지 경기도와 충남, 전북 많은 곳에 1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서쪽과 영서에 8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영남과 제주도에는 최고 4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밤사이 서쪽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지만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30도, 광주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2도가량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일요일 오후부터 차츰 잦아들겠지만 남부와 제주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영동 지역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